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설법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뭐 부처님 원본경을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근데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영상을 좀 찍었어요. 어찌 보면 불교에서는 고통이야말로 뭐 알파이자 오메가, 불교의 처음과 끝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꾸준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나 이 고통에 대해서 중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만약 여러분이 고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런 영상 제가 지금 이제 링크를 시켜 드릴 텐데요. 부처대기 3, 4편에 해당하는 고통의 구조, 고통의 알고리즘, 고통의 구조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영상이 부처대기 3편, 4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상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고통의 씨앗, 고통의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없애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 고통의 씨앗을 찾아가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연기법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럼 연기법은 무엇이냐? 연기법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난다 라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파 심을 때 파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씨앗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 내용은 연기법을 따른다. 그럼 여러분은 연기법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주 들어본 용어, 즉 12연기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2연기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12연기를 일종의 후대에 조작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너무 좀 험하게 쌌나요? 후대의 이해를 위해서 좀 첨삭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제 주장이니까. 12연기를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94년 정도였어요. 94년 정도에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을 할 때 반야심경을 처음 접하고, 반야심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야심경은 12연기가 들어가 있어요. 무명, 영무명 내지 모노사, 영무노사진 등등에 들어가 있는 그 12연기 파트를 공부를 해야 반야심경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12연기를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시절에는 1차 각성, 나름대로는 1차 각성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연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제가 최종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한 소식 했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에서 다시 불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내가 불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싶어서 불교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니까 12연기 딱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 소식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까리한데, 아직 까리하다. 이상하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보니까 원시불교 관련된 곳에, 초기 불교, 원시불교 관련된 내용에 보니까 수타니파타 내용이 나옵니다. 수타니파타는 빨려로 이루어진 굉장히 오래된 경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타는 경이라는 뜻이고 니파타는 모은다. 그래서
몇몇 경들을 모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부처님 초기 불법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헌학적으로도 과학적인 문헌학적으로도 보아서 이거 상당히 초기에 가까운 내용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여기에는 6가지로 설법을 해요. 6가지로. 그런데 이게 조금 같은 수타니파타 안에서 조금 후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즉 첨삭이 뒤로 갈수록 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윤회는 없다라는 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남방부 불교 쪽에서도 양쪽 다 윤회를 딱히 거부하지 않아요. 윤회를 아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남방부 불교 쪽이고 대승불교 쪽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마다. 그래도 윤회를 배척을 안 해요. 근데 저만 윤회를 배척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 스님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걸 명확하게 아니다, 없다 라고 탁 끊어서 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윤회를 배척합니다. 배척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딱 잡아주어야 기준이 명확해야 인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벗어납니다. 어쨌거나 저는 윤회를 믿지 않는데 윤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 12연기예요. 12연기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고통의 원인으로 무명이 들어가 있고 고통의 결과로서 생과 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과 노사를 실질적인 인간의 죽음, 태어남과 죽음을 이해하면 뭔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 윤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냥 고통의 나타남과 고통의 사라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노자는 왜 들어갑니까? 노사.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연기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물건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아마도 초기 설법이라고 보여지는 수타니파타의 연기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부분을 딱 보면 사품의 11장이에요. 여기를 딱 보면 사장의 11품이구나. 4장의 내용 중에 11품인데 여기 보시면 6가지로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6가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통은 투쟁, 논쟁, 오만 시작해서 온갖 사람의 고통의 정신적 현상은 원인이 일단 집착이다. 딱 첫 번째. 그러면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하면 집착을 딱 끊으면 고통스럽지 않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원인이 집착이니까 그럼 집착을 탁 끊어버리면, 집착을 안 하면 고통스럽지 않겠죠. 집착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앞에 걸 끊지 이전에 집착을 안 하기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요거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더라.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착의 원인이 또 무엇인가라고 들어가기 이전에 집착의 원인이 고통인데 집착하지 않으면 다 그 자리에서 팍 끊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겠네요. 자, 여러분,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 집착을 그 자리에서 탁 놓게되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찍은 영상, 제가 처음 불교를 만나는 불교의 첫 만남이란 영상과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첫 만남 이후에 1차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작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 또 다른 집착을 내가 놓아버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수행의 문, 감정의 변화와 의문이라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집착을 원인을 내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집착을 놓음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제가 제 경험담을 기준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예제로 들 것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수행의 문, 감정의 변화와 의문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잘 보이고 싶다. 제가 갖고 있었던 집착, 아주 강력한 저만의 저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강력한 집착이었어요. 저에게. 그 집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제가 당시 지금도 그랬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집착이 있었어요. 그 집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잘 보이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남에게 남보다 더 잘 보여야 기분이 좋고, 남보다 잘 보이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고통스러워요. 다양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잘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면, 내가 좀 하찮게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그 생각에 빠져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요.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학교 아마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95년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 말이나 95년 초 정도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이제 첫 번째 6연기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고통스럽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자, 여기에서 집착의 원인인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한다 라는 집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보이는 것을 탁 끊어버리는 순간, 잘 보이려고 하는 집착을 이제 하지 않는 순간,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이 일단 남한테 기준이 맞춰져 있었던 말인가, 남에게 잘 보여야 내가 행복했단 말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집착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집착이 탁 끊어버리니까 그로 인한 고통이 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원인인 집착이죠. 집착을 탁 끊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여기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끊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걸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사실 가장 쉬운 부분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 이야기의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거를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집착의 원인은 뭔가 이거죠.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타마 시타타, 우리의 초대 부처님. 부처님 시작해서 집착의 원인은 욕망 때문이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 너의 갈애라고 해요. 너무 단어가 좀 옛날 단어죠. 갈구한다. 집착의 대상은 원하는 마음, 욕구, 욕망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제 경우를 봅시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 집착, 내가 남에게 잘 보여야 돼. 나는 잘난 사람이어야 해. 나는 멋진 사람이어야 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든가 이런 어떤 덩어리, 나에 대한 강력한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에게 우러름을 받고 싶고, 남에게 박수를 받고 싶고, 남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고, 이야 대단해 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 욕구가 있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팔굽혀펴기 10개 했어. 그러면 나는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어제 9개밖에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12개 했어 라고 거짓말을 그 집착 때문에 하게 되거나 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잘 보이고 싶은데 잘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어쨌거나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욕구,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집착,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의 원인, 씨앗은 욕구, 욕망이다. 욕구와 욕망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럼 욕구와 욕망까지도 이제 이해하기 생각보다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이제 벌써 3년이 나왔어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의 원인은 욕망인데, 그럼 욕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네가 욕구, 욕망, 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고탐 시다타가 이것은 원인은 쾌락과 불쾌다. 쾌 혹은 불쾌. 쾌락은 기쁘다, 좋다. 불쾌는 불쾌감, 싫다, 나쁘다. 쾌불쾌, 즉 좋게 받아들이느냐, 나쁘게 받아들였느냐. 좋음과 싫음, 기쁨과 슬픔, 라는 쾌, 불쾌의 그 감정의, 그 감각의, 감정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은, 내가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잘 보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쾌. 반대로 어떤 상황, 누군가는 불쾌를 인한 거면 그것은 싫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나는 쾌랑 불쾌라는 두 가지, 이거 혹은 저거, 어쨌거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욕구를 하게 된다. 그걸 피하려고 하는 욕구나 그걸 하려고 하는 욕구나. 저 같은 경우는 쾌를 맛본 거죠. 어디선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박수 받는 것이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죠. 박수 받고 칭찬받고 대단하다 우러러보고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욕구하는 거죠.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난 남한테 보이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상황만 되면 너무 기분 좋고요. 아니면은 우울한 거죠. 기분이 바로 나빠졌겠죠. 그러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 번째가 쾌, 불쾌. 감정이 들어가죠. 자, 고통의 원인은 집착. 집착의 원인은 욕구. 욕구의 원인은 그것이 좋든 싫든 무엇인가로 느꼈기 때문이다. 좋다고 느꼈든 싫다고 느꼈든 그것 때문에 욕구를 하게 되어 있다. 피하려고 하거나 하려고 하거나 욕구가 생긴다. 그럼 뭐 쾌, 불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또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만약 쾌, 불쾌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즉, 남에게 잘 보이는 거, 박수 받는 게 기분 좋은데, 만약 박수 받는 게 기분 좋다는 감정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박수 받고 싶어질까요? 니 잘났네. 오구야, 오구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눌러보거나
박수받거나 칭찬받거나 하는 것이 별로 기분 좋지 않다. 뭐 아무렇지도 않다. 굳이 그러면 욕구 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 집착도 하지 않을 것이면 고통도 없겠죠. 즉 여러분이 불쾌 수준에서 끊어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원인까지 쑥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러면 이거 좋다, 이것이 칭찬받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확 끊어버리면 그 다음 쫙 다 끊기죠. 한꺼번에 다 끊깁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당시에 아마 희미하게 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칭찬받는 것이 좋았다. 내가 이거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근데 칭찬받는 것이 좋은데 왜 좋은지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차츰 어려워질 부분이에요. 요거 앞에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불쾌 때문에 좋냐 싫냐, 내가 이 판단, 내가 기분 좋았느냐 나빴냐 라는 감정과 기분 때문에 욕구가 일어났는데 불쾌는 어디서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접촉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박수 받는 상황을 만나야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상대방이 내를 우러러 보는 상황, 칭찬받는 상황, 내가 상장을 받는 상황, 다른 사람이 박수 치는 상황, 그 상황이 되어야 그것이 기분 좋은지 나쁜지가 나오잖아요. 그 상황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 상황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없으면은 고통스러움에 이루는 그 과정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혔어요. 남이란 게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만나요. 접촉이 없어요. 박수 받고 싶고 비교되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아요. 그 상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접촉을 아예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산에 들어가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그 상황, 내가 불쾌를 느낀 상황이나 불쾌를 느낀 대상이나 그것과의 접촉이 있지 않으면 불쾌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쾌가 일어난 접촉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불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이나 혹은 그 대상이나 무엇이 간에.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죠. 내가 칭찬받는 상황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우러러보면 남에게 명예욕, 우러러보다, 내가 잘났다, 또는 칭찬받고 싶다 라는 어떤 마음, 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꼭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만나지 못하면, 접촉을 안 하면 불쾌가 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러면 이 접촉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접촉이 5번째였거든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의 원인은 집착의 원인은 욕구의 원인은 불쾌의 원인은 접촉이다. 접촉을 함으로 해서 불쾌가 벌어진다. 접촉의 원인은 무엇이냐? 접촉의 씨앗은 상황을 만난다. 그 상황을 만난다. 또는 어떤 대상과 접촉했다. 라는 것은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어려워요. 요거를 마지막이자 이게 어려워요. 접촉의 원인은 명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색이 대단히 불교계에서는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색이 12연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며, 그러면 이 명색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치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명색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했든지 이런 건 저는 다 떼치우고 제만의 이야기를 할게요. 명색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말이야.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말이야. 너가 이거 밥 한 끼 못 사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뭐든 맛있는 거 막 시켜. 명색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말이야. 명색이 사장인데 내가 말이야 명색이 말이야 저기 뭐 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뭡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이름 명자예요. 명색. 색은 여기에서는 이제 폼, 형태, 대상, 물질, 상황 뭐든 좋아요. 어떤 오브젝트, 대상이에요. 어떤 상황, 대상에 대해서 이름 짓는다.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내를 부르기를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죠.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이 정도 못 해주겠냐. 내 이름이 그래도 사장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내에 대해서 의미를 사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명색은 어떤 형태, 대상, 상황에 대해서 이름 짓는 겁니다. 그게 명색이에요. 빨리어 쪽이나 산스크리트 쪽으로는 이걸 제가 이게 산스크리트인지 빨리어인지 모르겠어요. 빨리어 쪽에 빨리어일 거예요. 빨리어 쪽에 나마루파라고 되어 있어요. 나마를 영어로 번역이 되면 네임이에요. 이름 짓는다. 루파. 루파가 색이에요. 루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폼, 형상, 형태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약간 넓힐게요. 형상, 형태, 상황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라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게요. 해당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 자, 명색이 굉장히 이제 오늘의 중요 이슈예요. 왜 그렇습니까? 즉,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것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명색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간단하기도 합니다. 명색은 이름 짓는다라고 되어 있죠. 의미를 부여한다. 저는 이제 이름 짓는다를 속뜻으로 들어가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이제 단어를 붙여도 될 겁니다. 의미를 부여한다. 이름 짓는다. 내가 어떤 상황의 접촉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어릴 때 가장 어렸을 때의 추억이었던 초등학교 때 남들이 다 앉아있고 내가 앉아있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름을 호명하면서 요번에 개근상을 받을 누구 앞으로 나와라 하면 앞에 막 일어나가 저요 누구 하면서 일어나가 막 앞에 가면 개근상을 탁 주면서 딱 받으면 와 박수 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름 지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선생님이 있고 상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종이 쪼가리가 있고 누구야 A 양이라고 부르는 누구라는 어린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나라는 윤덕만이라고 이름 붙어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네이밍 이름이 지어진 나라고 하는 앉아있고 박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상황이 있고 걷어 나가서 상장을 받는 상황
그 하나하나의 각각의 이름 속에는 뭔가의 상징과 의미가 깃들어 있어요. 상장을 받는다라는 행위,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친다라는 행위와 상황, 선생님이 상장을 준다는 것, 개근상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 종이 쪼가리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모두가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 종이 쪼가리 하나 딱 주면서 박수 치라고 하면 누가 박수 칩니까? 이거 상장이라고 이름 짓고 누구누구 이름 개근상 크게 이름 짓고 막 황금색으로 막 뿌려놓고 장식도 하고 막 주면서 박수를 치고, 각각의 이름 지어진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해서 그것을 쾌 불쾌로 느끼는 것은 그 각각의 이름 지어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딱 접촉했는데 내가 부럽다, 나도 상장을 받고 싶다, 나도 칭찬을 받고 싶다, 나도 박수를 받고 싶다, 나도 개근상을 받고 싶다, 나도 무슨 상을 받고 싶다. 예. 네이밍, 네이밍이 접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접촉되는 것은, 모든 접촉되는 것은, 세상에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명색, 세상에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모든 상황 또는 물질, 어떤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명색이 된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명색을 했죠. 이름을 지었죠. 선생님과 우리를 구분 지었습니다. 상장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구분 지어지고, 상이 종이라고 했는데 그냥 종인데 거기에 이름을 상장이라는 이름 붙었고, 그게 개근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글자를 쓰고 전박에 붙이고, 종이인데 뭐 이거는 A4 용지랑 이거는 다른 거죠. 다르게 인식을 하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냥 글자 써주는 종이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어와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장이구나. 선생님이구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것은 좋은 거야. 선생님한테 막 나무라면 들으면 무서워.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서 누군가가 앞에 걸어 나가서 칭찬받는 것은 좋은 거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세상에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다양한 상황이나 대상, 물질 등에 하나씩 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인식의 저변에는 네이밍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 짓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짓는 순간 구분이 됩니다. 책상과 의자가 앉아서 공부하는 건데, 둘 다, 제 때는 둘 다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나무 책상, 나무 의자였어요. 근데 의자와 책상이라고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나무로 만든 무엇인가요? 그냥 나무죠.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데 여기 앉아라 해가지고 앉는 것이 의자이며, 뭔가 올려놓고 쓰는 그것이 책상이라는 네이밍을 함으로 인해서 의자와 책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어렵다니까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 즉,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형상과 상황, 어떤 폼,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의미가 생기지 않으면 명색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촉에 의미가 없어요. 어렵다고요. 접촉에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장인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장은 뭐가 됩니까? 좋은 것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칭찬을 한다. 너는 뛰어나다. 너는 개근상이니까 그러면 오래 다녔다. 뭐 빠짐없이 왔다. 건강하다. 뭐 말 잘 듣는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개념까지 상장에 싹 들어가 있어요. 상장. 그리고 상장을 받은 선생님 이름을 호명하고 누군가가 걸어 나오는 그 애는 상장 받을 만한 친구다라는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걸 주입을 받아요. 왜? 와, 박수 치라고 하고, 맨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뭐, 상장 줘도 뭐 박수 받아도 우리 아들은 5살인데 벌써 어린이집에서 상장 받고 막 뭐 선물 받아요. 자기는 아직은 원래 4살까지만 해도 상장 받아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요즘에 슬슬 박수 받고 상장 받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벌써 5살인데. 즉,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사물, 상황에 의미가 부여되고 그게 네이밍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을 원인으로 이제 접촉이 일어납니다. 상장이 좋은 것이며 뭐가 어쩌고 해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상을 주는 과정 속에 이제 칭찬받는다. 그게 좋은 거다. 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상장을 받든 복수를 치든 뭐 멀뚱멀뚱 뭐 그게 뭐째서. 그쵸? 그러면 그 상황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고 나쁨이라는 접촉 다음에 좋고 나쁨이라는 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접촉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무엇인가의 만남 속에서 접촉에서 거기에서 캐불캐가 나오는 겁니다. 접촉이 형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그 형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그거는 어떤 이름 지어지지 않고 의미 지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캐불캐가 일어나지 않아요. 접촉이 돼도. 접촉이 무의미해져요. 즉 우리는 박수치는 상황, 상장 받는 상황, 선생님한테 앞에 불려서 호명해서 앞으로 나갔는데 상장을 받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을, 그 지각을 하게 됨에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의 기준은 명색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해봅시다. 명색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가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즉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의미를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의미, 상을 받는다는 의미, 남이라는 의미, 상장이라는 의미, 각각 의미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의미가 다 지어져 있는데 네이밍이 돼 있고 의미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네이밍을 딱 명색을 끊어버렸다. 네이밍을 끊어버렸다. 의미 부여를 끊어버렸다. 그러면 뭐 캐불캐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좋다 싫다 그 상징성조차도 이해를 못하면 똑같은 상장을 받는 상황을 주인공인 내 생각에 내라는 윤덕만이라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4, 5학년짜리가 애가 남들이 받는 상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이 아이의 머릿속, 저의 머릿속에는 각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몰랐지만 차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게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옆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개 한 마리 될 것 같다. 개를 책상에 딱 올려놓고 개도 앞에서 그 보고 있어요. 막 박수 받고 좋아하고 있어요. 걔는 그게 각각의 의미 부여가 안 돼 있다고 칩시다. 걔는 뭔가 주고하고 있네. 그냥 받고 있네. 나도 좋아. 뭐 발랑발랑 뛰고 있겠죠. 부럽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미가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개에게는 그것이 접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브캐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욕구도 일어나지 않고, 집착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받는 고통의 원인을 쭉 들어갔을 때 의미 있는 물질, 대상,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짓는 행위,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사리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앞에 맨 처음에 집착을 다 끊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니까. 집착 안 하면 안 고통스러워요. 근데 집착 잘 안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집착 그 자리에서 못 끊겠어? 그러면 집착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집착의 원인은 네가 그 욕구, 욕망, 네 그걸 원해서 그런 거야. 원하지 않으면 돼. 집착을 하는 건 원해서 집착을 했는데 이제 원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럼 욕구의 원인이 뭐야? 욕구의 원인은 그거 쾌불쾌를 느꼈기 때문이야. 그 좋아서 네가 좋아서 집착하는 거잖아. 네가 그거 싫어서 그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하고 싶지 않은 걸 시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불쾌. 혹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뭐 어쨌거나 쾌불쾌인데 그럼 쾌불쾌 좋고 싫고 생각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겠네. 그것도 맞죠. 쾌불쾌. 근데 쾌불쾌 어떻게 끊어요? 내가 이거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뭡니까?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좋고 싫고를 뭐 만나지 않으면 되겠네. 접촉 아예 하지 마. 아니 무인도 가서 살아. 아무것도 상황을 안 만나고 접촉이 안 되면 비교 대상도 없고 그럴 거 없겠네요. 접촉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접촉하기 세상 살면서 어떻게 접촉 안 합니까? 모든 걸 만나고 접촉이 되는데 접촉이 일어나면 접촉을 안 하면 그 접촉 안 하기 위해서 무인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면 의미 부여를 하지 마. 이름 짓지 마. 아니 어떻게 이름을 안 지어요? 이름 다 지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관습, 인식, 고정관념, 생각, 잠재의식에 언어와 함께 그 나라의 문화, 관습,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쫙 모여서 우리 안에 이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이제 우리 세상을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명색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명색. 저는 이거 솔직히 이것도 모르고 저는 대학생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명색. 야, 이름 짓지 마. 의미 부여하지 마.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세상은 원래 이름 안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익숙하실까 모르겠는데 인간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거미는 상장을 보고 아무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개미도 상장을 보고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인간만이 상장을 보고 상장해가고 인식할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언어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상징과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는 단계를 다 끊어버려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사람은 세상을 이제 바로 본다. 제가 부천한 세상을 바로 본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세상과 나를 모두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천한. 저는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죠. 부천한 그런 것이다. 세상을 바로 본다는 것은, 왜곡 없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건너뛰어 있는 거예요. 언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이다 라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있는 그 책상은 책상이라는 이름 하에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책상의 어떤 추상적 형태의, 이건 책상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하고 조립품이기도 하고 이름을 아주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름 속에는 편의를 위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그것을 모두 그 존재를 그 이름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름은 그 대상의 아주 한 특성만을 추상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책상이라는 단어, 어떤 형태의, 여러분이 만약 책상을 보고 저게 책상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엄청난 정보 중에 아주 일부를 추상시켜서 하나로 끄집어낸 것 뿐이에요. 그 이름은. 저걸 내가 책상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책상이지만 과연 저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을 한 걸까요? 있는 그대로 본 걸까요? 여러분이 저걸 책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저걸 밟고 올라가야 될 경우에 책상에 어떻게 밟고 올라가라든가, 어떤 경우에 그걸 부숴서 뭔가 써야 될 경우에 고정관념과 다른 생각들에 매여서 이 본질을 오해하는 수가 생깁니다. 이걸 제대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은 윤덕만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이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윤덕만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단어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극히 일부에 그냥 이름 지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이밍은 한계를 짓는다. 언어로서 대상을 인식하면 안 된다. 이게. 인식은,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그래서 한계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명색의 단어를, 그 다음 단어 넣어갑시다. 자, 명색을 끊어도 됩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 의미 부여를 하지, 이름 짓지 마라. 이름으로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다. 윤덕만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너 누구냐? 네, 윤덕만입니다. 그게 뭔데? 너 누구냐니까? 너 뭐냐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뭐지? 뭐라고 설명하지? 그 한마디로 설명 못해요. 말로 설명을, 내라는 사람의 역사, 인식, 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언어로, 뭐 어떤 짧은 단어 또는 긴 단어, 무진장 긴 단어로 설명해도 나라는 걸 설명 다 못합니다. 설명 못해요. 언어로 너 누군데? 너 뭔데? 무슨 단어를 설명할 수 있죠. 그거는 나의 일부분, 추상화된 무엇인가 일부분일 뿐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명색을 끊어도
의미부여 이름으로 한계 짓지 말기. 저걸 총체적으로 받아들이기. 그러면 뭡니까?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언어를 뛰어넘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나와 있어요. 아, 어렵네. 아, 진짜 명상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 단계 또 남아 있다니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어렵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 짚어봅시다. 자,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다. 집착의 원인은 욕구 때문이다. 욕구의 원인은 쾌불쾌 때문이다. 쾌불쾌의 원인은 접촉 때문이다. 접촉의 원인은 명색이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였다. 자, 그러면 명색의 원인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골 때리죠. 그래서 원인이를 안 하고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색의 소멸. 명색의 소멸. 어떻게 하느냐? 지각을 여의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지각을 지각하지도 않으며 지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 이르려면 형상이 소멸한다. 이제 형상은 이제 나마 루빠에서 루빠죠. 루빠를 물질로 이해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형상이 소멸한다는 단어도 그 자체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각하고 있는 대상이 그 형상이 또는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인가가 이름 짓고 내가 한정지어 있는 지각으로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이 그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모습이 아니. 본 모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을 넘어갑시다. 이제 지각.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렵기 때문에 후대에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니까 이제 온갖 단어를 첨삭을 해가지고 이해 가능한 윤회로 끌어내려요. 윤회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윤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끌어내려서 윤회 차원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각이 이제 지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퍼셉션. 인식, 지각. 잘못된 지각을 여의라. 잘못된 지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각은 과연 옳은 겁니까?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어렵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지각한다. 우리가 지각을 여러 가지로 하죠. 눈으로도 지각하고 뭐 코로도 지각하고 지각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물을 보고 있습니까? 과연? 이제 문제다. 같은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여럿이 같이 있어요. 저는 같이 상장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상장을 주고 있어요. 누구 나와서. 그러면 초등학생 당시에는 60명이 넘었어요. 제 기억에 우리가 초등학생, 우리 국민학교에 제 또래들이 60명이 모여 있는데 60명이 바라보고 있는 상장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을까요? 요거 재미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우리 보통 생각합니다. 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데 아니다. 지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각을 한다는 것은 나와 바로 옆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같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이제 앞전에 몇 번 이야기했는 거 모르겠는데 돌멩이가 1000만 개 있어 이렇게 10억 개가 있어도 같은 돌멩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사람은 유일인자다. 당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교 대상도 없고 당신은 홀로 존귀하기도 하고 홀로 개똥이기도 하다. 비교해서 우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옆에 사람과 내가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시력검사 해보시죠. 시력검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2.0일 때, 시력이 2.0일 때 시력을 검사를 딱 하려니까 저 밑에 있는 것도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뭐 동그라미 어디에 뭐 나 있느냐 손을 가리켜나면 팍 가리키면서 와 시력 얼마나 좋네, 시력 좋네. 근데 나이 들어서 저는 이제 시력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0.3인가 뭐 더도 안 돼요. 가서 보면 저 밑에 내려가서 중간쯤만 내려가도 흐릿해가 안 보여요. 이게 뭐 열로가 있는지 방향이 열로가 있는지 이게 간지 난지 안 보입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 같은 가를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가가 뭐 저 멀리 있는 가는 흐릿해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가가 뚜렷하게 보이겠죠. 자, 시력만 달라도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인식된 게 달라요. 지각이 다릅니다. 네, 시력이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있나요? 시력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날로그로 치자면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걸 양자화, 이걸 양자화라고 합니다. 컨트마이션. 그러니까 이제 양자화를 함으로 인해서 1.0이다라는 1.01이라든가 뭐 솔점 몇 자짜리라든가 탁 끊어서 1.0000001이라도 0.1로 그냥 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력이 비슷하다는 걸 비교를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시력과 이 옆에 사람의 시력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른 시력이 다 다릅니다. 인구 50억이 있다 치면 50억 인구는 모두 다 시력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생맹 들어보셨습니까? 생맹. 저기 보니까 뭐 녹색과 무슨 색을 구분 못한다. 저 사람은 녹색과 뭐 구분 못하니까 이거 우리 눈에는 다 녹색과 그게 다 딱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딱 나타내고 녹색하고 뭐 섞여 있는 거 딱 보여주니까 구분 못해요. 그 사람과 생명인 사람과 우리는 같은 세상을 바라볼까요? 노란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본 것과 내가 본 것은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일반 사람과 뭐 둘 다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밝혀낸 바는 없어요. 현재 과학으로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세상을 딱 봤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색을 보고 있을까요? 같은 색을 보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전 세계 모든 50억 인구는 다 다른 색깔로 본다. 네, 비슷하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와볼까요? 개는 옛날에는 이제 흑백을 본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백 세상은 아니다. 개의 파장은, 개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인간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밖으로의 파장은 적외선, 파장이 긴 쪽이고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것은 자외선, 해가 파장이 짧은 쪽이죠. 우리는 보라색까지 보고 적외선까지 봅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까지의 무지개색을 다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개는요, 개는 빨간색, 파장이 좀 긴 쪽에 속하는 빨간색 영역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빨간색과 주황색 계열을 잘 못 보고 노란색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얘는 빨간색이 없어요. 이 파장은 못 알아채는 거예요. 노란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노초 파남보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같이 우리가 걸어가서 빨간색 꽃을 보고, 나는 빨간색 꽃을 보고 있는데 강아지는 빨간색 꽃을 제대로 보일까요? 같은 사물을 강아지와 나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의 지각은 그래서 우리의 지각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적외선 위의 것을 보는 동물이 있다 칩시다. 또는 자외선 위의 것을 보는 동물이 있다 칩시다. 그들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죠. 네. 지각이 그래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너와 내가 다르게 본다. 지각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제. 즉, 개는 인간의
후각의 10만 배 후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걔의 세상 우리는 짐작도 못할 수준일 거예요, 아마. 세상은 냄새 천국으로 쌓이는, 우리 코에는 뭐 제가 집에 있는데, 집에 있거나 뭐 밖에 있거나 뭔가 냄새, 진한 냄새가 풍기기 이전에는 다 똑같은 냄새 안 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걔에게는 여기랑 바로 옆이랑 이 베란다랑 아파트 밖이랑 모두가 냄새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만 배. 인간 후각의 10만 배다예요. 와, 그건 뭐 짐작이 그냥 갑니까? 짐작이 안 가요. 지각이 세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감, 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이야기해도 안이비서신이 하고 눈, 코, 귀, 입, 촉각,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과 세상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각은 인간은 인간대로 다른 동물과 다른 곤충과 거미와 개미와 물고기와 그들의 시각, 청각, 그들의 감각기관으로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며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초음파를 우리는 못 들으며 개가 들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시력을 우리는 못 들으며 전부 다 동일한 세상에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다르게 본다. 다르게 지각을 한다. 인간끼리, 같은 인간끼리도 서로가 시력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비슷할지언정 똑같지는 않다. 완전한 세임은 없다. Not same.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럼 동일한 상황을 보고 지각을 같은 상황 같이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지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있는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내가 냄새 맡지 못한다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보이는 겁니다. 적외선을 보는 눈으로는 적외선 천국이겠죠. 어디에는 적외선 리모컨 삐 누르면 그 사람 눈에는 에너지가 쫙 적외선이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00년 전에 고타마 시다타가 이 초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지각에 대해서 잘못된 지각을 여의라. 네가 지각하고 있는 지각이 그 지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소멸한 것도 아니면 지각의 잘못된 지각에 대한 또 하지 말라.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지각,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과 정신세계, 이것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세상을 이제 완전히 이거다라고 단정 짓지 마라. 자, 앞에 명색을 이야기했잖아요. 명색. 근데 명색은 이게 뭐다라고 이름을 짓고 네이밍한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각된 것 자체가 지각된 그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물어 보고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고 상황이나 뭐 했던 것이 그것이 절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면
명색조차도 의미를 잃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내 지각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완전히 깨친 자는 딱히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윤회를 믿지 않는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윤회는 없다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윤회는 있는데 말이야 네가 못 봐서 윤회는 없어 라고 저한테 막 따져도 저는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어. 왜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말을 할 수, 단정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견해, 의미, 네이밍, 의미부여 모두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간의 지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각이조차도 밑바닥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 위에 있는 네이밍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고 뭐라고 이름 짓는 거잖아요. 형상 또는 상황, 내가 인식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인 지각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에 게 성립이 됩니까? 즉 명색을 이제 명색 자체에 흔들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바로 보게 되면 이미 이름 지어진 것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네이밍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이름 부르죠.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나야, 남이야. 라는 이름과 의미 지어진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의미가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지어진 것 이전에 지각에 대한 것조차도 확실하게 이 세상을 네가 보다보는 것이 이것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무슨 어떤 내가 발견한 것이 옳다, 내가 본 무엇인가 옳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 내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지 말라. 네가 발견한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라고 떠들지 말라. 지각조차도, 인식과 지각조차도 바로 알고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 세상에 내 고집 주장을 할 게 없어져요. 내가 집착할 게 이제 저 뒤 이야기인데, 논쟁과 투쟁이 사라집니다. 주의 주장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본 자리, 부처님 말씀하신 최종 경지, 지각을 지각하는 것도 여의고,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각을 하잖아요. 그 지각이 오는 걸까? 자, 지각, 잘못된 지각,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여의고, 지각이 없다는 것도 하지 말고, 지각이 소멸, 사라졌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방금 제 이야기를 듣고 지각이란 것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머리에 만약 거대한 충격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여러분은 최종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존경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요 지혜의 교리 쪽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아 쪽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같이 통합니다. 뒤에 가면.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지혜로 팍 와닿아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지혜와 교리 부분의 핵심 제일 이성으로 도달해서는 최종 단계예요. 마지막 이걸 끊어버리면 지각에 대한 믿음조차 확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나머지 아무것도 집중 그게 의미 부여할 게 없어져요. 그걸 확실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만약 이해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6연기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여러분 부처예요. 여러분이 이 단계를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정신 상태를 도달하는 게 또 삼매입니다. 삼매는 우리가 멈추게 된다고 했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미 부여하는 부분까지 싹 다 떨쳐내는 거예요. 마지막 삼매 최종 단계는 싹 다 떨쳐내게 됩니다. 그 생각을 거치지 않으니까 판단, 생각을 거치지 않고 세상을 탁 보면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일단 그 전에 단계 1, 2, 3 선정에만 들어가도 당장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본뇌와 고통스럽지 않아. 일단 집착을 확 끊어버렸으니까 명색도 끊기고 뭐도 끊기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지각까지 방금 부처님 말씀하신 지각에 대한 잘못된 지각도 여의고 지각에 소멸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 도달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언어가 끊긴 자리, 그 자리가 삼매입니다. 극도로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니르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멸에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어쨌거나 이게 근데 최종 2단계를 그냥 선정만으로 들어가시느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선정과 깨달음, 지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종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의 씨앗 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6연기를 기준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최종 깨달음의 형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